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그때의 젊은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1980년대. 그들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손끝이 다 닳도록 바느질하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매일매일 숨이 턱 막히는 공기 속에서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 박은지 기자님은 그들의 희생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세상에 그들의 목소리를 알렸죠. 가족을 위해 본인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했던 누나와 언니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딸들과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안한 일상,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희생한 대가라는 사실,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 누나들과 언니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그 현장에서 그 여공들과 함께 했던 그 기자님의 손녀님이 전해온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힘들고 고단했던 여공들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할머니의 하이힐 소리가 KBS 아카이브의 긴 대리석 복도를 울리며 퍼졌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제 이름은 박소희예요. 제가 처음 이 특별한 곳에 와본 건 16살 때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양옆으로는 아주 높은 금속 선반들이 있었는데 고개를 한참 뒤로 젖혀야 끝이 보일 정도였어요. 선반마다 검은 플라스틱 상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요. 그 안에는 한국 역사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담겨 있었대요. 공기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랑 청소용품 냄새가 섞여났고 예상보다 더 서늘했어요. 할머니, 은지 씨는 머리를 곧게 들고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존경스럽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어요. 할머니는 한국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절의 유명한 TV 기자였거든요. 은발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손은 따뜻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참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소희야, 이 테이프들 좀 봐. 할머니가 선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기억들이란다. 할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저 많은 검은 상자들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컴퓨터와 TV 화면이 있는 방들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래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의 빛이 희미한 복도를 반짝반짝 비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헤드폰을 쓰고 메모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작은 방 앞에 멈췄어요. 지나온 다른 방들과는 달리 이 방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푹신한 의자와 벽에 걸린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어요. 카펫은 두껍고 푸른색이었고 벽에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소희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푹신한 의자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여기서 진짜 한국을 배우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한국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내가 알던 한국을 말이야.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발은 바닥에 닿지도 않았어요. 흰 셔츠를 입은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기술자라고 부르셨던 분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버튼과 스위치가 있는 조종 패널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개의 버튼을 눌렀어요. 큰 스크린이 켜지더니 갑자기 화면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달라 보이셨어요. 화면은 조금 흐릿했고 색감도 요즘 TV 프로그램만큼 선명하진 않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리포트를 하는 할머니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은발이 아닌 검은 머리였고 붉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계셨는데 군중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화면 속 할머니 목소리는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올림픽의 흥분된 분위기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가 비춘 화면에는 깃발을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당당히 행진하는 모습, 그리고 밤하늘 아래 서울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나왔어요. 곳곳에 한국어와 올림픽 기호가 그려진 알록달록한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완전히 몰입했어요. 스크린 속 서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몇몇 건물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더 새롭고 신나 보였어요. 마치 도시가 처음으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도 지금과 달랐고 움직임에서도 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옆에 앉아 계신데도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살짝 감싸주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시기였단다. 소희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하던 시기였지. 모두가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축제 중인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하늘로 치솟는 새로운 건물들, 그리고 서울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여러 장소에 서 있는 할머니 모습까지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게 움트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과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아카이브 방에서의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우리 내일 또 오면 안 돼요? 더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잔주름이 지는 그 특별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이지. 소희야, 이 이야기들은 너에게도 속한 거란다. 이건 내 유산이고 내 역사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선반들에 더할 수도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질문들과 꿈으로 가득했어요. 아카이브의 문이 열렸고 저는 그 문이 다시 닫히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틀어주시는 테이프마다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마치 움직이는 거대한 역사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어요. 화면은 흐릿하고 가끔 끊기기도 했지만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로 빨아들이는 듯했어요. 소희야, 잘 봐. 할머니께서 1988년 올림픽 장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진짜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줬단다. 화면에는 깃발을 흔드는 군중들과 당당하게 행진하는 선수들로 가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거리로 몰려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웃고 사진을 찍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다가 동네 가게 주인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어요. 한 장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새로 지어진 올림픽 경기장 앞에 서서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경기장의 곡선 지붕이 마치 거대한 은빛 그릇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할머니께서 아카이브 방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단다. 믿을 수 있니?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며 회색 가디건을 매만지셨어요. 근데 올림픽이 모든 걸 바꿔놨어. 다음 테이프에서는 서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숨을 들이켰더니 할머니께서 강남에 반짝이는 빌딩 숲이 원래는 논과 작은 농장들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남에는 차보다 소가 더 많았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 철제 빔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저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했단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임시 숙소에서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지냈단다. 화면이 쇼핑거리로 바뀌었어요. 밝은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커다란 유리창을 가진 새 백화점 앞을 자신감 있게 지나갔어요. 그들의 머리 스타일이 저한텐 좀 웃겨 보였어요. 너무 크고 곱슬거려서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게 당시 유행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던 곳이란다.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새로 생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려고 돈을 아껴가며 모았지. 그런데 할머니의 리포트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화면에는 섬유 공장이 나왔는데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그 방은 정말 더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작업자들이 목에 걸린 작은 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계속 닦고 있었거든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저분들은 다른 나라에 팔릴 옷을 만들고 계신 거란다. 할머니께서 설명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올라와 일하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돈을 집으로 보내서 가족들을 도우셨지. 카메라가 한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옆자리 친구가 무슨 재밌는 말을 했는지 그녀의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졌어요. 곧 몇몇 여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기계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래된 영상인데도 그 노래가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얼굴들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비디오에서 나왔어요. 한국의 정신이 보인단다. 견디고 희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 말이다. 그날 저녁 집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뜨거운 국과 밥을 내주셨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그 사이로 할머니는 리포트 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지금 같지는 않았단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은 과거를 떠올리시는 듯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아는 이 한국, 멋진 빌딩들, 좋은 차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들. 이런 것들은 모두 저 공장 노동자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야. 저는 밥을 먹으면서 노래하던 여성들을 떠올렸어요. 그분들 행복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셨고 일이 정말 힘드셨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부심이 있으셨어. 자신들이 뭔가 중요한 걸 만들고 있다고 믿으셨거든. 단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16살인 제가 경제나 개발 같은 단어를 알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래된 영상에서 본 얼굴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의지, 피로,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들. 무엇보다도
제 할머니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거기에 계셨고 그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그 무거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었던 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던 손이요. 이제는 주름이 많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였어요. 한국 그 자체처럼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울리던 그 노동자들의 노래가 시간 너머로 제 마음에 메아리 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찾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었고 대학 도서관에서 역사 수업 과제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누렇게 바래고 낡은 신문 속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던 기사 한 편이요. 1987년 제 할머니 박은지가 위험한 공장 시위를 취재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할머니가 기자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기사에는 폭력에 맞선 용감한 취재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없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서 손에 꼭 쥐고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늘 계시던 창가 자리에서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옆에 둔 채 앉아 계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자 할머니 얼굴이 변했어요. 늘 따뜻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되셨죠. 소희야, 앉아봐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찻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셨어요. 그날은 내 기자 생활 중 가장 무서웠던 밤 중 하나였단다. 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서울 남부에 동성 의류 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 큰 공장이었어. 수백 명의 여공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수출용 옷을 만들었지. 근데 작업 환경은 끔찍했어. 긴 노동시간,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화학물질과 환기가 안 되는 환경 때문에 병이 났단다. 근데 왜 그냥 그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단다. 그 여성들 중 대부분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거든. 일은 필요했지만 그들 또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야. 그때 할머니는 일주일 전에 인터뷰했던 공장 노동자 중 한 명인 김 씨에게서 밤늦게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밤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김 씨가 속삭이듯 말했대요. 노동자들이 파업할 겁니다. 꼭 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 카메라맨 정우에게 전화를 했단다. 그리고 우리는 공장으로 급히 달려갔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자정쯤 되었는데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했어.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여성들이었고 추운 날씨 속에서 간단한 손팻말을 들고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단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시위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어요. 어두운 거리,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며 그곳에 서 있던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요. 공장 주인들은 경비원들을 고용했더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은 큰 체격의 남자들이 공장 문 앞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지. 그 긴장감은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단다. 나는 노동자 몇몇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 그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해야 했거든.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단다. 트럭에 타고 온 경비원들이 더 많이 도착했어. 그들은 방패와 곤봉을 들고 있었지. 누군가 명령을 내리자 갑자기 공장 문이 확 열리더니 경비원들이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할머니는 찻잔을 꼭 쥐셨어요. 그때부터는 아수라장이었어.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단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 그 상황을 기록해야만 했거든. 계속 촬영해. 내가 정우에게 소리쳤어. 우리는 그 혼란 속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걸 찍으려고 했지. 할머니는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노동자가 땅바닥에 밀쳐지는 장면을 보셨대요. 나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 그녀 이름은 선희였는데 집에 아기가 있는 엄마였단다. 왜 여기에 있니? 내가 두려움을 애써 숨기며 마이크를 들고 물었어.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단다. 제 딸을 위해서요. 제 딸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 눈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지. 할머니가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두렵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란다. 우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 그때까지 몇몇 노동자들이 다쳤지만 우리는 모든 걸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단다. 그 기사는 다음 날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셨어요. 평화로운 시위자들, 폭력적인 진압, 그리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 대중은 분노했고 다른 뉴스 채널들도 그 이야기를 다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관료들이 조사에 나서게 되었죠. 공장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협박 전화도 받았고 사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러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그 기사는 제 역할을 다했어. 공장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야만 했거든. 더 중요한 건
그 기사가 한국 경제 기적 뒤에 감춰진 현실. 평범한 노동자들이 치른 대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저는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할머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용감하려고 한 게 아니었단다. 소희야.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진실을 알리고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기자가 해야 할 일이란다. 그때 저는 제 할머니가 아니라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만들어낸 여성을 보고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죠. 할머니 이야기는 제가 모든 걸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널리즘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나랑 하나만 약속해 줄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여성들을 기억해줘. 큰 변화 뒤에는 항상 자기 신념을 위해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다.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둠이 내리고 차가 식어가던 할머니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용감한 여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영웅이 아니라는 부분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틀리셨어요. 그 당시 한국에 딱 필요한 영웅이 바로 할머니셨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KBS 아카이브로 갔어요. 어릴 때는 그곳 대리석 복도가 정말 웅장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신성하게 느껴졌달까요. 구두가 바닥을 울리며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처음 그곳을 방문했던 때가 떠올라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는 모든 게 너무 커 보였거든요. 1980년대 후반쯤 공장 시위 영상 찾으러 왔어요. 제가 아카이브 관리자인 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아, 박은지 기자님 보도요? 정말 대단했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카이브 방을 둘러봤어요. 세월이 지나서인지 옛날 테이프 기계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대신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 장치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구석에는 여전히 옛날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오래된 기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그 시절 자료를 위해 특별히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죠. 조금 뒤에 김 선생님이 커다란 상자 3개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 안에 내 할머니가 그 시기에 보도했던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으셨어요. 시위 영상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테이프들은 낡아 보였고 라벨도 빛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를 유리처럼 소중히 다루며 살펴보다가 결국 찾았어요. 공장 시위의 생중계라고 또박또박 쓰여있는 할머니의 글씨가 적힌 테이프를요. 김 선생님이 오래된 재생기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화면이 깜빡이며 켜지더니 어느새 저는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간 듯했어요. 영상은 거칠었지만 그 순간의 힘이 가슴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훨씬 젊은 모습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그 단호한 표정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약간 삐뚤어진 재킷까지요. 평소 깔끔하신 모습과는 다르더라고요. 카메라는 공장 정문 앞에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흔들리며 비추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모두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종이와 나무로 만든 간단한 팻말을 들고 있었죠. 우리를 정당히 대우하라, 우리는 인간이다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에 제 몸이 저절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공장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혼란이 시작됐죠. 그런데 도망치기는커녕 카메라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 찍어 라고 외치시며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더니 넘어져 있는 젊은 노동자에게로 다가가셨어요. 그 여성은 25도 안 돼 보였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번져 있었고 경비원이 때린 팔을 부여잡고 있었죠. 할머니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하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 딸을 위해서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제 딸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그 영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동자들 눈에 비친 결에 다친 여성을 지키기 위해 경비원들과 그녀 사이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 위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목소리까지요. 그걸 볼수록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시위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상자 속을 더 뒤져보니 더 많은 테이프가 나오더라고요. 작은 공장 노동자들이 첫 월급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과의 인터뷰, 서울의 새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 같은 내용들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각각의 테이프가 한국의 역사, 우리 이야기를 구성하는 조각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정신없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지금 번쩍거리는 사무실, 붐비는 쇼핑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산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이뤄낸 거였어요. 꿈을 꾸고
싸우고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아카이브 방에 앉아 이 소중한 자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사명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게 제 일이었죠. 젊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의 편안한 삶이 어떤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저녁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카이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테이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하면서 다짐했어요. 단순히 할머니만이 아니라 한국을 변화시킨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현대적인 건물 뒤에는 그것을 지은 건설, 노동자들이 떠오르고 성공한 사업 뒤에는 희망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차례였어요. 저는 할머니 은지와 한국의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몇 달 동안 작업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여정을 맞춰 나가는 일이 너무나 기대됐죠. KBS 아카이브는 제 두 번째 집이 됐어요. 오래된 테이프 보관실의 퀴퀴한 냄새부터 조용한 영상 감상실까지 그 건물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됐거든요. 첫 번째로 부딪힌 도전은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인터뷰 노트로 가득 찬 수첩들이 제 작은 아파트 책상을 덮고 있었고 컴퓨터 옆에는 디지털로 변환한 영상이 가득 담긴 하드 드라이브들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서울 사진들이 핀으로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거리들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처음 리포팅을 시작하셨던 시절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바뀐 곳들이었죠. 좋은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어느 저녁 할머니랑 부엌에 앉아 얘기할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큰 사건들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는 거야.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시며 야채를 썰고 계셨는데 그 손놀림은 마치 뉴스 원고를 편집하실 때만큼이나 정교했어요. 김치찌개의 냄새가 퍼지면서 집에 있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공장 시위를 다뤘던 할머니의 리포트를 통해 알게 된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 70을 넘기신 아주머니는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할머니는 다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줬지.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공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할머니의 리포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나갔어요. 1988년 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박씨 아저씨, 할머니가 1990년대 패션, 트렌드 변화를 다루셨던 기사에 나왔던 동대문 시장의 직물 가게 주인, 이씨, 아주머니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연결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할머니께서 직접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오랜 세월 기자로 활동하셨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를 마시며 편하게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물론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점점 편해지셔서 결국 거실에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공장에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어느 날 인터뷰 중에 제가 물었어요. 카메라는 돌고 있었지만 우리 평소 대화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손을 무릎 위에 얹으신 채 말씀하셨어요. 무서웠지. 잠시 후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낸다는 건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우리 딸, 내 엄마를 생각했어. 더 나은 한국에서 자라길 바랐거든. 이런 작업을 함께 하면서 할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주 주말이면 노트북을 들고 할머니 댁에 가서 다큐멘터리의 초안을 같이 검토했어요. 제가 놓친 디테일을 짚어주시거나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셨고 저는 할머니의 용기를 강조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갈등조차도 저에게는 스토리텔링과 저널리즘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이 작업은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끝없이 밤을 새워 편집하고 수십 년의 역사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눈이 아파 화면을 더 못 보겠을 땐 할머니가 기자로 활동하시던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쉬곤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는 1988년 서울시청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강렬한 표정과 결단력 넘치는 모습은 제 책상 위에 두고 항상 영감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가 점차 완성되어 갈수록 이 작업이 단순히 할머니나 한국의 변화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진보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세대 간의 연결, 즉 부모와 조부모의 투쟁이 자식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편집 작업이 특히 길었던 날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유자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있잖아,
할머니가 제 작업하는 걸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 이야기들을 취재했을 때는 이걸 훗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내가 본 대로 진실을 전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제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도 이 다큐멘터리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힘들었던 시절과 좋았던 시절을 모두 보여주고 있잖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갈수록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변화의 시기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국을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들의 경험과 희생, 그리고 꿈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편집 작업, 끝없는 수정, 감정적인 인터뷰들, 이 모든 과정이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한 장면씩 검토하고 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를, 제 나라를, 그리고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극장의 불이 어두워지자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한 나라의 울림의 Cause of Nation의 첫 장면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옆에는 할머니, 은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제 옆에서 느껴졌죠. 화면에 1980년대 서울의 흑백 영상이 비치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한 용감한 기자의 눈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크린에 몰입해 있는 모습이 보였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는 현대 서울의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과 할머니의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옛 영상을 나란히 보여줬어요. 대조가 뚜렷했죠. 흙길은 고속도로로 변했고 작은 가게들은 거대한 백화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화면이 공장 시위 장면을 보여줄 때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할머니의 유명한 보도였거든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강하고 또렷했어요. 이 공장 문 뒤에서 노동자들은 단지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몇 달을 꼬박 들여서 복원 작업을 했었거든요. 휘했던 이미지를 하나하나 손봐서 노동자들의 결연한 표정이 뚜렷이 보이게 만들었죠.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성장 과정 곳곳을 담아냈어요. 저는 수십 명을 인터뷰했어요.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었고 학생에서 교수가 된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1988년 할머니가 인터뷰했던 올림픽 선수들까지 찾아냈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야기를 더해 주셔서 마치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이야기가 완성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다큐멘터리 중간쯤에 나와요. 공장 시위 당시 할머니께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고 했던 김 씨를 찾아냈거든요. 다큐멘터리에는 당시 그녀의 모습이 나와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멍이 든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화면은 지금의 김 씨로 바뀌어요. 그녀는 딸의 대학 졸업식에 앉아 있었고 딸은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오자 극장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는 한 번의 용기 있는 보도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꿨는지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힘든 역사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긴 노동시간, 노동조합의 투쟁,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까지 담아냈죠. 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놓치지 않았어요. 동네 축제, 한국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을 때의 환희,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자랑스러운 순간들도요. 영화가 끝으로 다가가면서 저는 젊은 한국인들의 꿈을 담은 최근 영상을 넣었어요. 한 고등학생은 어르신들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한 젊은 셰프는 전통 한국 요리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프로그래머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여정을 시작했던 KBS 아카이브로 돌아갔어요. 16살이었던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끝도 없이 높게 쌓인 테이프들 사이를 걷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화면이 지금의 저로 바뀌어요. 같은 장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옛날 테이프들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요. 불이 켜지자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제 눈은 할머니를 향했어요. 할머니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기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진실을 나누며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대로 걸어 나가는 제 다리가 떨렸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관객 속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여전히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제 할머니를 기리는 작품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를 만들어 온 모든 한국인들께 드리는 감사 편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일하셨던 노동자들, 큰 꿈을 꾸셨던 학생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던 부모님들까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역사는 단지 교과서 속의 날짜와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단순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곧 한국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연설을 마친 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이 지긋한 남성은 다큐멘터리 속 시위 장면과 비슷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어린 소녀는 저처럼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요. 그날 밤 서울의 밝은 불빛 아래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너는 단지 한국의 과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보여줬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배운 건 다 할머니한테서 배운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죠.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직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KBS 아카이브 어딘가에 그 끝도 없이 늘어선 테이프들 사이에 제 이야기도 한국을 말하는 무수한 목소리들과 함께 남아있을 거예요. 이것이 할머니의 유산이었고 이제는 제 유산이 됐어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서요.